그래서 음식이 나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 대사증후군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대사증후군을 공유를 같이 이렇게 해 드리면 어떨까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 주는 대사증후군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음식이 나다 이렇게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괜찮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대사증후군은 30대 이상 성인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또 심근경색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높고요. 당뇨는 5배나 높고요. 중풍은 2배, 그다음에 암 사망률 또한 증가가 됩니다. 대장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담도암, 자궁내막암 등 그래서 총 사망률이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풍이나 지방간, 담석, 청력장애, 폐기능장애 등 또 치주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치주염 등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도표에서 보시면 미국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나온 도표거든요. 우리나라는 암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암 사망률이 1위인데 그 식습관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렇게 질병률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뇌질환 같은 그런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원인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런데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아닌 분들도 심근경색, 혈류 문제로 사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 그렇지? 아무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결국 당뇨, 고지혈,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도 만성질환에 의해서 사망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전 단계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대사증후군은 한마디로 살찐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이 찌지 않아도 마른 비만, 그러니까 배만 볼록 나온 분들 있잖아요. 마른 비만도 위험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여기 보시면 대사증후군은 결국에는 잠시만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을 때 나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혈관으로 갑니다. 탄수화물은 각종 장기, 세포, 뇌, 근육이나 각종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스스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포도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로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세포의 포도당 통로가 이렇게 열려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각종 장기와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렇게 쓰이고도 포도당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간 있죠. 간과 근육으로 들어가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간과 근육의 저장소가 다 차고도 포도당이 남아있으면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뱃살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나왔잖아요. 현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고 또 중간에 간식 먹고 또 저녁 먹고 그 이후에 배고파 야식 먹고 그런 일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탄수화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려고 하겠죠. 포도당을 데리고. 근데 너무 자주 많이 계속 세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자주 오니 질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슐린을 무시한다.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액에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필요한 세포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만성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혈당이 상승하는 거고요. 또 혈당이 상승하는 혈당을 낮춰야 하니까 그것을 보내야 되는데 받아주는 곳은 간과 근육으로 가고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무한대로 받아주는 곳,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고 결국 에너지는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먹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 뭐냐? 대사증후군은 결국 이 5가지 증상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이 아까 많았잖아요. 포도당이 많겠죠. 그러면 포도당이 많으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압도 높아지겠죠. 포도당이 저장할 데가 없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축적돼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포도당이 신장을 통해 방광을 통해 배출이 되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같이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이 5가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될 때 그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각각 그 대사증후군 그 증상에 수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90 이상, 여자는 85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중성지방 수치는 15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60 이상 되어야 정상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일 때 대사증후군이에요. 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130에서 85일 때 대사증후군이고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일 때 정상이고요. 아까 남자는 50, 여자는 40,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일 때 고지혈증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 사이가 대사증후군이고요. 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일 때 고지혈증이에요. 그리고 정상은 150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120, 85가 정상이고요. 고혈압인 경우에는 140, 100일 때 고혈압. 이 중간에 130, 90 이 사이가 대사증후군이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126이라고 하면 당뇨병 판정을 받습니다. 정상은 100 미만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고지혈, 고혈압, 당뇨 3가지 병과 정상 수치 이 사이에 있을 때 대사증후군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증상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증상이 없으니까 별 생각 없이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하고 방치하게 되는 거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각종 합병증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게 이렇게 나왔지요.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증상이 이렇게 되는데 혈당이 높으면 고혈압이 될 거고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또 중성지방이 높으면 고지혈이 될 거고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여기 혈압이 높아지는 걸 방치하면 고혈압이 되겠죠. 이렇게 그 고혈압, 고지혈, 그 당뇨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합병증이 있어요. 고지혈증의 합병증은 뭐 뇌중풍이라든가 여기 관상동맥 질환, 동맥류 발생, 하지동맥 폐쇄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요거 했고요.
여기 보시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뇌로 하면 뇌졸중 치매, 그러니까 심장 질환, 혈관 질환, 눈, 콩팥 이런 합병증이 있고요. 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섭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개별 이렇게 연락 주시면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세 가지 병은 혈관이 막혀서 사망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거죠. 그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할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답은. 여기 보시면 해결 방법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적당히 잘 드셔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양질의 비타민, 미네랄 영양을 다 챙겨주셔야 해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휴식, 스트레스 해소 같은 생활 습관을 교정해주는 게 답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적당한 운동, 휴식,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같은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들은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사증후군은 탄수화물 대사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식품 속 탄수화물 50g으로 섭취한 후에 혈당 상승 속도를 측정한 거거든요. GI 지수가 낮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GI 지수 낮은 음식을 먹을 때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또한 천천히 올라가서 혈당도 천천히 완만하게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죠.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 상승이 훅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혈당이 훅 상승하니까 췌장도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훅 분비를 하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그런지 오히려 저혈당 증세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I 지수 높은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나 잠시만요. 음소거 안 되신 분 있어서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음소거를 할 수 있었는데 잠시만요. 엄마 안 해봐볼래? 음소거를 어떻게 했더라? 모두 음소거. 네. 된 것 같아요. 많이 배웁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보면 그 아까 빵, 그 떡, 밀가루 음식 먹고서도 그러니까 그 후에 되게 허전해서 디저트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게 GI 지수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 백설탕 같은 경우에 109로 되게 높고 보면 가공한 음식은 GI 지수가 높고 가공하지 않은 음식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조리했냐에 따라서 GI 지수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는 29로 되게 낮잖아요. 근데 딸기잼 같은 경우에는 82로 엄청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GI 지수를 잘 판단해서 낮은 음식, GI 지수를 낮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조절에 매우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공복감을 지연시키고 소화 관련 그러니까 위장관 호르몬을 조절시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지연시키고 당분의 확산과 흡수를 지연시켜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하고요. 식후 혈당 조절이 되니까 제2형 당뇨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영양소가 식이섬유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백질은 크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을 수 있고요. 그래도 장점이
그러니까 부산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지방 섭취 적게, 저칼로리로 섭취할 수 있고요. 우리 이렇게 소화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게 많아요. 근데 단점은 그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고 해도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뭐 요산 수치가 높다거나 뭐 그런 그 부산물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왜 헬스하면서 닭가슴살이라든가 동물성 단백질을 되게 많이 섭취했을 때 통풍이 발생해서 예전에 김종국이 통풍 그 헬스 오래 하면서 통풍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은 부산물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셔줘야 되고요. 또 고기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섭취할 때 포화지방도 같이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칼로리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당불내증, 우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유당불내증이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추천드릴 부분은 식물성 단백질에서도 대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포함된 게 완전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단백질을 드시면 정말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의 프로틴이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방은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지방은 필요한 만큼 적당한 양,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하고요. 나쁜 지방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건초 먹인 동물 지방은 좋겠죠. 풀 먹은. 옛날에는 뭐 소 풀 먹고 자랐는데 지금은 사료를 다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료 옥수수 사료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안 좋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알맞게 섭취를 해주시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도 좋은 지방입니다. 나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 마가린, 쇼트닝, 이따가 트랜스 지방에서는 한번 살펴볼게요. 또 GMO 작물 기름. 우리나라는 GMO 표기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GMO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등등 특히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이 GMO 작물이거든요. 유전자 조작. 그 농작물로 만든 그런 부분인데 카놀라유 유채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유채 직접 이렇게 재배하면서 저 어렸을 때 유채 재배했던 거 봤는데 근데 지금은 다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쌓여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포도씨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GMO로 나온 게 없다고 하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은 게 포도씨유 이렇게 드시면 좋고 아까 여기 올리브유나 들기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대사증후군 지방산의 균형 보시면 지방산 중에서 감마리놀렌산 GLA하고 여기 EPA, DHA,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전 생성이 억제되고 인슐린 활성, 그 신경 전달 효율이 증가되고 염증이 억제되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 부분도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여기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이죠. 포화지방이라든가 트랜스지방산, 고혈당, 나이, 과음, 뭐 환경호르몬, 방사선 이런 게 들어와도 이런 충분한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면 우리가 몸속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균형을 잘 맞춰주려면 충분하게 좋은 지방산을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트랜스 지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 잘 안 보여서 잠깐만요. 트랜스 지방은 혈액 내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관 안쪽 내피세포 기능을 감소시키고 또 심장세포에 직접 독성 작용을 해서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 세포막 호르몬의 이상을 발생시키고요. 면역세포 기능을 저하시켜서 알레르기, ADHD, 당뇨, 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품들이 상당량의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제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2g 이상 섭취하면 안 되는데 2g 이상 섭취할 경우가 정말 많겠죠. 이 음식을 봤을 때. 또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식품 표기 관련법상 0.2g 이하로 함유되어 있으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왜 사다 먹는 식품들 이렇게 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트랜스 지방은 숫자로 표기된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0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10번만 이렇게 해도 제한 섭취량이 넘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먹어도 최소한으로 피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사증후군의 증상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사증후군의 증상들,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혈압이 높고 중성지방 혈당, 그러니까 혈행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게 다 높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레시틴이라든가 GLA, 식이섬유, 마늘이 좋고요. 여기는 지금 영양소가 뉴트리라이트에도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에도 레시틴, GLA 블렌드, 화이버비츠, 식이섬유 이렇게 있고요. 마늘 식품은 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혈압을 낮추는 거는 코엔자임 Q10 영양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코큐텐이 있고요. 중성지방 낮추는 거는 EPA, DHA, 이게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고요. CLA, 공액 리놀렌산, CL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또 혈당을 낮추는 거는 식이섬유, 아까 화이버비츠 식이섬유 있고요. 콩 발효 추출물, 콩 추출물, 그 다음에 대두 추출물 이렇게 있어서 카보저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제품 중에 그러니까 카보저스트 식이섬유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행 개선하는 데는 EPA, DHA, 오메가3 있고요. 은행잎 추출물 린 징코엠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영양소 여기 써져 있는 영양소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들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GLA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를 개선시키고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중성지방, 혈행, 중성지방을 개선하고 혈행을 개선하고요. 눈 건강,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이거는 갑자기 까먹었다. 가르시니아 감보지아 추출물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고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시킵니다.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슬림 스마트가 그 역할을 하고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들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대사증후군의 영양관리, 이 부분으로 효과가 되게,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이런 영양소들을, 그러니까 섭취했을 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이고요. 영양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음식이 나다 이렇게 하다가 괜찮은 내용 있으면 다시 공유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녁 즐거운 저녁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